안녕하세요. 건기한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실기 파트네요. 116쪽을 보겠습니다. 1번 체온 24개월 된 유아의 고막을 재고자 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되는데, 우리가 3세를 기준으로 3세 미만은 후 하방, 그리고 3세 이상부터는 후 상방으로 귀를 당겨줘야 이도가 수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세 미만인 24개월 유아는 후 하방으로 내립니다. 그냥 이제 3세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애들은 이제 귀를 밑으로 내린다. 그리고 큰 애들은 귀를 위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에게 구강 체온 측정이 가능한 사람은?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침을 하거나 호흡 곤란인 사람은 구강 체온을 재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협조가 조금 어려운 의식불명 환자나 영아는 잘못하면 체온계를 깨물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체온 측정 시 가장 쉽고 빠르게 심부 체온을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1번에서 보았던 고막 체온계입니다. 이제 체온 중추가 있는 시상하부와 동일한 동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비침투적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할 수 있고, 측정이 용이하며 빠르고 어떤 오염의 전파나 음식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애과 체온 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제 애과는 겨드랑이 부위죠. 그래서 구강 체온보다 정확한 측정이다 돼 있는데, 우리가 체온 측정에 있어서 구강, 애과, 직장, 그 다음 이제 고막 체온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강은 36.5에서 37.5도이고 3에서 5분을 재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애과는 구강보다는 체온이 낮게 나오고 아무래도 피부 위에 재기 때문에 구강 체온보다는 정확하다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심부 체온은 이제 고막 체온으로 재는 것이 용이하다고 앞에서 보았으며, 이 중에서 또 보면은 직장 체온계가 있는데 이건 또 구강보다도 더 높게 측정이 되네요. 그래서 2에서 3분 정도 소요됩니다. 애가에 땀이 있으면 비벼서 닦을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두드려서 말려줘야 되고, 수은구를 중앙에 놓고 측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건 고막 체온계입니다. 요즘은 이마 체온계도 있고 손목으로 또 간단하게 재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외 여러 가지 것들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강과 애가, 직장, 고막 체온계 4가지를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2번 맥박입니다. 맥박은 우리가 정상치를 60에서 100회, 이제 1분 안에 이 정도 수치를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6회였던 환자가 1분 뒤에 60회로 맥박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는 수면중을 볼 수 있는데, 해설에서 보시면 맥박 감소와 관련 있는 요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지 상황들은 맥박을 올리는 상황들입니다. 여대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과량의 출혈을 하고 있다. 이럴 때에 이 환자의 맥박 변화에 대해서 알맞는 것은, 현재 출혈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빈맥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으로 인한 소실로 심장이
뇌나 말초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펌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 혈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섬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혈량 쇼크, 그러니까 아까 출혈과 같은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맥박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혈량이 또 부족해질 때는 섬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는 정상인보다 맥박이 느립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는 운동 중엔 올라간다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운동 중인 게 아니라 운동선수들은 심박출이 일반인보다 발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혈액을 박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섬액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흥분 시에는 맥박수가 증가하고 체온이 상승 시에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저체온 시에는 맥박수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의 역할 중에 체온 유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액이 잘 못 돈다는 뜻은 체온이 그만큼 유지가 힘들다라는 뜻이겠죠. 호흡. 호흡의 정상치는 12에서 20회 분으로 보고 있지만 조금 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볼게요. 1번, 당뇨병 혼수 환자의 호흡에 해당하는 것은 과도 호흡은 호흡의 횟수와 깊이가 증가하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기자호흡은 심부전증이라고 해서 심장에 우열이 있을 때 사람이 눕게 되면 이제 심장으로 이제 혈액이 쏠리기 때문에 호흡 곤란을 보입니다. 그래서 상반신을 이렇게 구부려야 호흡이 용이해지는 것을 기자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좌식 호흡은 말 그대로 앉아있는 것을 뜻하고 체인스톡스 호흡은 무호흡과 과호흡이 교대로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 임종 직전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번의 정답인 쿠스마울 호흡은 우리가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케톤체가 쌓이게 되면 대사성 산증이 됩니다. 그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호흡을 통해 이 산이 배출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세톤향, 과일 냄새 향이 나는 호흡을 하는 것이 쿠스마울 호흡입니다. 2번,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오 선생의 활력증으로 측정할 때 옳은 것은 되는데 호흡을 측정할 때에는 맥박을 측정한 뒤에 손목을 잡으면서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측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환자분에게 호흡 측정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호흡은 자의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게 자연스럽게 측정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하고 왔으면 안정된 뒤에 해야 되며 호흡 리듬이 불규칙하면 1분 다 재는 것이 정석이고 규칙적이라면 30초만 측정해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흡기와 호기가 각각이 아니라 흡기와 호기를 합친 것이 1회입니다. 호흡이 감소하는 상황은 운동을 하는 환자는 당연히 호흡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체온이 높은 환자, 흥분한 환자 또는 흡연을 한 환자는 이제 교감신경이 활달해지기 때문에 호흡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후에 환자가 호흡이 감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앞편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통증 전달을 억제하고 진통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호흡이 또 억제되는 부작용이 보일 수 있습니다. 4번, 호흡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요골목박을 재고 나서 손목을 그대로 댄 상태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규칙적이라면 만약에
15초를 쟀다면 곱하기 4를 해주셔야겠죠. 그래도 보통은 이제 1분을 재거나 30초를 재어서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측정한다고 설명을 해버리면 호흡을 환자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했다면 안정된 뒤에 해야 되며 흡기와 호기를 합한 것을 1회로 측정합니다. 호흡수가 분당 12회 이하인 경우는 서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과호흡은 호흡수가 20회 이상, 기저호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신을 구부리고 호흡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빈호흡은 20회 이상, 무호흡은 호흡을 하지 않는 걸 뜻합니다. 4번 혈압. 혈압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커프가 너무 넓을 때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다. 그리고 공기를 너무 빠르게 재면 이제 수축 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으며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낮을 때 실제보다 높게 측정됩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는 위치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고 너무 재빠르게 측정할 경우에는 수축기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상인의 평균 혈압은 120에서 80입니다. 2번 바이탈 사인 4가지 중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무엇을 알기 위함인가? 정답은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심실에서 수축할 때 대동맥 혈관벽을 지나면서 생기는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부위에서 혈압을 반복적으로 측정할 경우 환자를 쉬도록 하는 이유는 이게 혈압이라고 하는 건 한번 이렇게 압력을 주었다가 이제 푸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압력을 주게 되면 이때는 정맥 우열이 있어서 높은 수축 기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킨 뒤에 하면 좀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간호원 학생이 청진기를 어디에 대어야 혈압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보시면 이게 팔입니다. 이제 여기 상완 쪽에 커프를 대게 되면 우리 팔꿈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팔이 접히는 부위에다가 청진기를 놓게 되는데 우린 여기를 상완 동맥이라고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응급조치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2번 빠르게 체위를 변경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 생긴 이유는 오랫동안 부동자세를 유지한 환자분한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게 되면 모세혈관에 각각 모여져 있던 피들이 심장으로 기환하는 게 늦어지기 때문에 잠깐 동안 저혈압 상태가 됩니다. 그럼 낙상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어서 기립성 저혈압을 보이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누워서 천천히 움직여서 앉아서 다리도 조금 움직여보고 괜찮으시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요즘은 또 간호실기에 보면 그림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집에는 그림 문제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제 조금 뒤쪽에 가시면 또 중요한 부분은 그림 문제가 몇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120쪽 영양과 배설, 식사 돕기를 보겠습니다. 1번 위관 영양 시 영양 공급 후 물을 위관으로 통과시켜 주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콧줄이라고 막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L튜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레빈 튜브를 통해서 이제 구강으로 음식을 섭취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양 공급을 하는데
보여드리자면 이러한 형태죠. 그래서 코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두를 지나 식도, 그 다음에 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주로 뉴케어라든지 다양한 유동식기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위관도 튜브이기 때문에 물을 통과시켜주는 이유는 위관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드릴 때 이제 위관 내용물을 확인해서 식사 전과 후에 물을 50cc씩 투여를 합니다. 만약에 뉴케어를 준 뒤에 물을 주지 않게 되면 그 끈적끈적한 식이가 튜브를 막기 때문에 새로 또 이렇게 뺐다가 삽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튜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시켜 줍니다. 2번, 위관영양 수행 시 소화되지 않은 흡인액이 100cc 이상 나왔을 때 간호조무사의 대체로 올바른 것은 영양액의 주입을 연기한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흡인액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산이라든지 어쨌든 환자 안에 있는 내용물인데 이것을 제거하게 되면 위산 검사라든지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에는 함부로 내용물을 제거하면 안 됩니다. 3번, 위관 영양을 수행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물과 영양액을 주입하는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바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복부가 팽만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 전 위 내용물을 흡인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물은 30에서 50cc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자위라고 하는 팔로우 자세를 취하여 중력에 의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또 하게 되면 흡인 예방도 되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식사 돕기를 할 때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누워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금기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팔로우 자세로 앉혀서 드려야 되고 식사 전에 주사행위랑 치료행위를 하게 되면 고통으로 인해 입맛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사행위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식사 중일 때는 방해되거나 어떤 연화곤란,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말씀을 시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형식이가 아닌 유동식이를 권해드리고 만약 스스로 드실 수 있다면 스스로 드시게 하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관찰하고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비위관에 대한 간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흡인 전 확인한 내용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입을 해드려야 하고 영양액은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데펴야 되며 영양액이 모두 주입된 다음에는 튜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30분간 반자위를 취해서 소화를 도와주도록 하며 영양액 전후에는 30에서 50cc를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튜브를 이용할 때 보면 주사기가 거의 다 이제 50cc 짜리예요. 엄청 큰 주사기거든요. 그래서 그 주사기에 딱 맞게 한 컵 드리고 영양액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튜브를 씻겨 내릴 때 또 한 주사기 정도 드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관 영양을 하기 전에 잔여량을 측정해야 하는 시기는 매 식사 전입니다. 그래서 위 내용물이 100cc 이상이 나왔을 때는 의료진에게 보고가 필요합니다.
위강영양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아닌 것은 오심과 구토, 탈수, 그 다음 핍뇨가 아니라 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주입을 하는 거니까요. 8번,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대상자의 식사 돕기로 적절한 것은 국외 반사가 제일 안 될 때는 경고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위간 영양을 시도해야 되며 상관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속도를 맞춰 주어야 하고 대상자가 몸이 불편하시다면 그에 맞는 특수한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며 음식 섭취에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 대상자인 경우는 격려를 통해서 스스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섭취량과 배설량의 측정을 보겠습니다. 섭취량과 배설량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구토물은 배설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간으로 그러니까 L튜브로 주입한 건 당연히 먹는 거니까 섭취량으로 기록하고 수율 또한 섭취량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과 함께 마신 물도 섭취량에 기록을 하며 영하의 기저귀 수량이 아니라 무게로 고쳐야 됩니다. 2번, 섭취량 및 배설량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근무 시간이 데이, 이브, 나이트가 있죠. 그래서 끝날 때마다 기록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2번, 우리가 하루의 총량은 나이트 근무자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섭취량은 입으로 먹은 것, 그리고 수액과 수혈받은 비경구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상 호흡할 때도 우리가 수분이 배출이 되는데요. 이것을 배설량에 포함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하루의 총 소변량이 600cc 이하일 때는 보고를 한다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하루의 소변량이 1.5에서 2리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리터 이상이면 다뇨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가 100에서 400은 핍뇨, 그리고 하루 중 소변이 100cc 나오면 무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22쪽 배변 돕기입니다. 영구적인 결장류를 시술 받았을 때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블로그에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설치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인공 항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이제 장로 주머니라고 하는 것을 달고 다니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교체도 해드려야 되고 일상생활에 조금 신경이 쓰이실 수 있지만 관리만 잘 하신다면 수영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무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설과 함께 보시면 우리가 냄새를 많이 유발하는 음식은 브로콜리, 마늘, 양배추, 배추무, 양파, 달걀 등이 될 수 있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오히려 장로의 찌꺼기를 만들기 때문에 폐색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날 수 있고 콩 또한 이제 또 찌꺼기로서 장로 폐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 우유, 맥주, 기름진 음식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냄새를 많이 유발하는 음식들로 묶여져 있는 5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번, 수술 전날 전신 마취를 하는 환자 김씨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관장 시에 배에 힘을 주도록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튜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 소리를 내면서 심호흡을 해야 되고 관장을 할 때는 배행와이를 취한다 되어 있는데 배행와이는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두 무릎을 구부린 이제 도뇨관을 삽입할 때 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관장을 할 때는 좌측이라고 하는 심스 체위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장의 온도는 40에서 43도가 적당하며 관장의 높이는 높을수록 이게 들어가는 속력이 빨라져서 오히려 배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40에서 50cm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튜브를 삽입하기 전에는 이제 겉에다가 수용성 윤활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의식이 있는 부동 환자의 침상 배변 돕기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가림막을 설치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줘야 하고 둔부를 들어올려가 아니라 스스로 올릴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되며 변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면 잠시 옆으로 눕혔다가 변기를 갖다 대고 다시 앙와이로 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회음부 간호도 청결히 해드립니다. 관장 튜브 삽입 시 적절한 간호 중재는 기침을 하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삽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쉬거나 아 소리를 내어서 이제 긴장을 이완시켜야 되고 우리가 보시면 결장이 여기 오른쪽 맹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물음표 방향으로 딱 직장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장과 S장 결장이 좌측에 있기 때문에 좌측이가 조금 더 삽입하기 쉬운 체위이고 관장 시에는 내과적 무균술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삽입 시에는 힘을 주면 안 됩니다. 관장 용액을 주입할 때 대상자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야 됩니다. 123쪽의 배뇨 돕기입니다. 1번 24시간 소변량이 90cc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100cc 미만이기 때문에 무뇨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핍뇨가 500cc 미만일 때라고 표현을 하네요. 2번 유치도뇨 환자의 간호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도뇨관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매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공도뇨는 7일에서 14일 정도로 보고 있고 소변 주머니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항상 열어두면 안 되고 묵을 수 있도록 바닥에 뒀는다도 아까 2번과 반대이기 때문에 오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이제 실리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이렇게 쳐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유치도뇨관은 말 그대로 이제 인공 도뇨관이라고도 불리고 소변줄이다 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방광에 이제 생리식염수로 풍선을 만들어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소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질입니다. 수술 직후 소변 보는 것을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자연 배뇨를 시키는 방법으로는 눕힌 상태에서는 소변을 보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혹시 금기가 아니라면 앉은 자세로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수분 섭취는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따뜻한 변기를 줍니다. 그리고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데워주고 하복부에 더운 물줄을 해주어서 이제 이완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치도뇨 시의 주의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이제 도뇨관은 이제 열어놔야 소변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검사실 갈 때 침대를 이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환자분을. 그때 잠깐 잠그고 그 다음에 배액주머니는 항상 폐쇄형으로 유지하며 방광과 같은 위치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두어서 중력에 의해 소변이 아래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줄이 꼬이면 안 되고 유치도뇨관은 이제 환자가 스스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때에는 빨리 제거를 하여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뇨기계 감염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가 검사실로 가려고 할 때
소변 주머니를 낮게 유지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감염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소변이 계속 이런 방향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 거꾸로 들게 되면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변이 다시 방광으로 역류를 할 수 있습니다. 배뇨에 영향이 미친 요인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되는데, 이게 정답이 1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이제 정답으로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변비가 있을 때 고섬유질 식이를 하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게 이제 이유가 이게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섬유질이 많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분을 이렇게 막 보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장을 지나는 이 내용물 자체에 수분이 머금고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변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배뇨의 영양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라고 그 정도까지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염과 상처입니다. 소독과 멸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금속물질의 수술기구를 소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 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고압증기 멸균법이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권열멸균법은 이제 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습기가 없기 때문에 주로 뭐 바셀린 꺼즈라든지 뭐 파우더를 소독시켜야 될 때 뭐 유리, 종이 등등이 가능하다고 하고, 일간 소독법은 자외선을 활용한 것이며, 자비 소독은 이제 끓는 물, 그러니까 감염병 환자의 식기를 씻을 때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온살균법은 이제 100도씨 정도로 30분 정도 이어지는 걸 뜻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 잘 먹는 우유가 예가 되겠죠.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요. 병원에서 일했을 때 한 2시쯤 되면 이제 소독실에서 이제 이온가스 돌린 거랑 이제 고압증기 시킨 물품을 주셨는데, 딱 이렇게 물품을 들고 갈 때 보면 약간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기분 좋게 들고 갔던 기억이 있네요. 막 약간 이렇게 호빵 들고 가는 것처럼. 네, 죄송합니다. 근데 나중에 병원에서 일하시면 제가 무슨 말 한 건지 이해하실 거예요. 외과적 무균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드레싱 준비는 하기 전에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면 전체가 아니라 우리는 허리에서 어깨까지를 멸균 지역으로 보고 가장자리는 멸균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젖었을 경우에는 오염됐다고 보며, 멸균과 소독 물품이 접촉할 때에는 소독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용액에 뚜껑을 놓을 때 어떻게 다루는가 되어 있는데, 뚜껑에 이제 뚜껑을 바닥에 놓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쪽이죠. 내면이 위로 가게 해서 엎어져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얘기하는 건 열어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을 때에는 내면이 아래로 가게 해서 듭니다. 그리고 뚜껑이 열린 용기 위로 물건을 건네지 말아야 되며, 남았을 경우에는 재사용하지 말고 바로 버려줍니다. 그리고 사용 예정인 경우에는 미리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라면 끓일 때 직업병 보인다고. 이제 간호사이신 분들은 라면도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 바닥에 놓으실 때는 이게 거꾸로 엎어서 이렇게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또 간단하게 실생활에 적용시켜서 봐주시면 이런 문제는 틀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표준 감염 관리의 기본 지침에 어긋난 설명은, 마스크와 보안경 착용은 정답으로 볼 수 있고,
감염병 환자 병실 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겉면이, 그러니까 더러운 쪽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 치료 시에는 장갑을 당연히 껴야 되며, 우리가 주사기 뚜껑은 리캐핑하지 않습니다. 2번, 감염에 가장 민감하고 면역력이 약한 환자는 우리가 화상 환자, 백혈병, 항암제를 사용하는 환자, 부신피지 호르몬 환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은, 이런 보통 환자분들은 이제 우리가 격리라고 얘기하는데,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분들에게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주위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역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3번, 환자의 혈액을 다루다가 손에 혈액이 묻었을 때에는 튀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페이지는 126쪽 1번입니다. 종아리의 붕대를 감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그냥 나선대는 감은 부위에서 2분의 1쯤 올려 감는 방법이고, 나선 절전대는 한번 꺾어줍니다. 그래서 나선대는 손목 같은 부위에 절절하지만, 나선 절전대 같은 경우에는 점박이나 종아리처럼 점점 굵기가 달라지는 부위에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환행대는 같은 부위를 여러 번 감는 것을 뜻하고, 팔자대는 관절이라든지 돌출 부위에 적절합니다. 그리고 회기대는 교대로 회전하면서 절단 부위라든지 여기 머리끝처럼 말단 부위에 쓰기 좋습니다. 2번, 어린아이가 긁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클로브 히치는 이러한 고리 매듭을 통해서 쉽게 풀어질 수 있도록 환자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 억제대는 우리가 주로 휠체어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재킷 억제대는 낙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억제대 같은 경우에는 팔에 이렇게 단단한 부목을 두어서 팔을 구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긁지 않도록 하는 간호법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우리가 팔 쪽에 수액을 놓았을 때에도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정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페이지 127쪽 목욕도끼입니다. 환자가 통목욕 중에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할 때에는 물을 빼고 다리를 높여준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트렌델렌 버그 체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낮추고 다리를 올리게 되었을 때 말초에 있는 혈액들이 뇌로 가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통목욕을 하게 되면 갑자기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2번,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침상 목욕을 시행할 때 올바른 방법은, 팔은 멀리서 가까이 닦아주어서 정맥의 순환을 도와주고 시계 방향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은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아주며, 한 번 사용한 수건은 여러 번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벗어야 할 때 오른쪽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정맥 주사를 맞고 있지 않은 쪽부터 벗긴 다음에 이제 정맥 주사가 있는 쪽을 빼주면 되고, 다시 거꾸로 입을 때에는 정맥 주사를 하고 있는 쪽을 먼저 입은 다음에 건강한 쪽을 마지막에 입습니다. 3번, 미온수 스펀지 목욕 대상자는 2번 고열 환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간호중재 중에 하나로 이제 물이 증발되면서
이제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침상 목욕 시 팔을 말초에서 중심, 그러니까 원 쪽에서 이제 가까운 근으로 닦아내어야 하는 이유는 정맥류의 혈액 기환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말 그대로 심장은 우리 중심부에 있고 이제 멀리서 가까이 닦아줘야 정맥의 기환을 도와주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서라고 얘기하는 욕창입니다. 욕창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 환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우리가 욕창이라고 하는 것은 압박 궤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영화를 오랫동안 볼 때 이제 엉덩이가 막 베길 때가 있어서 꼼지락거린다든지, 우리는 자면서도 몸을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궤양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 스스로 체위 변경을 할 수 없는 자이거나 아니면 그 느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불쾌한 느낌이 들어야 이제 몸을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면과 접촉하는 피부가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였을 때 피부가 괴사하는 걸 욕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기에서 보면 이번에 무의식 환자가 이제 의식이 없는 환자로 스스로 체위 변경과 불쾌한 느낌을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 환자로 고를 수 있습니다. 페이지 128쪽, 의치 세척 시의 주의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가 의치를 닦을 때에는 이제 흐르는 수돗물에 닦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두게 되면 이게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별히 소독수에 담근다든지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온의 수돗물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3번, 편마비 환자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벗기려고 할 때 올바른 것은, 아까 앞쪽에서 정맥주사를 맞고 있을 때 옷을 벗기는 방법이 나왔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벗을 때에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그리고 옷을 다시 입을 때에는 불편한 쪽부터 입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두 외우기 힘드실 때는 일단은 이게 벗을 때랑 입을 때가 반대이기 때문에 벗을 때부터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이제 좀 자유로우니까 그쪽부터 벗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강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백태는 부드러운 솔로 닦아줘도 좋지만 이왕이면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해주면 좋고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포셉은 치아에 직접 닿게 하지 않으며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의 바깥쪽을 먼저 닦고 어금니 안쪽을 닦아주면 됩니다. 기도 흡인에 대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은 돼 있는데, 패턴은 이제 흡인용 튜브로 서싱 튜브라고도 우리가 임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제 생리식염수액이 담겨져 있는 상태이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할 때에 이제 이 튜브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앞쪽에 구멍이 있는데요. 삽입을 한 상태에서 이 앞쪽을 손가락으로 막아주게 되면 그 압에 의해서 흡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래가 있으신데 스스로 배출을 할 수 없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흡인 카테터는 16cm, 그리고 8시간마다 교환을 하게 됩니다. 1회 흡인 시간은 10초 이내로 해야 되며, 너무 오랜 시간 할 경우에는 저산소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기침과 심호흡을 시켜서 가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 흡인의 기압은 성인은 100에서 120, 아동은 95에서 110, 영아는 50에서 95 정도라고 합니다. 페이지 129쪽 활동관리, 운동입니다. 1번, 등척성 운동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는, 우리가 등척성 운동은
관절의 움직임 없이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리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리 근육 자체에 힘을 줬다가 빼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번부터 1, 2, 4, 5번의 설명은 등장성 운동입니다. 등장성 운동은 등청성 운동과 틀리게 관절과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는 운동입니다. 2번, 어깨 신전 운동을 시킬 때 수동으로 운동 보조 시 관절의 가동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네, 저는 세상 이런 문제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1번에 머리 위로 옮겼던 손을 내린다 되는데, 이게 해설에는 어깨 내전이라 돼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 이거를 1번으로 골랐는데 이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팔을 천장을 향해 침대 머리 쪽으로 이렇게 팔을 올리면 이게 어깨 신전이다 이러는데, 이게 어깨의 각이 좁아지니까 아니면 신체에 이런 수평을 이루어지니까 신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참 어렵네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다음에 조금 더 많이 공부한 다음에 요점 정리할 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인 관절의 가동 범위로 올바른 것은, 무릎의 굴곡은 여 아래에, 그리고 목과 어깨, 팔꿈치 굴곡에 대한 각도는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얼렁뚱땅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4번, 움직이는 힘에 대항해서 근육 활동을 증가시키는 건 저항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발 지지대를 이렇게 민다든지 스스로 무게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저항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크기와 형태, 강도는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5번, 근육의 길이와 관절의 운동 없이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까 힘을 줬다 빼는 등척성 운동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근육의 강화를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6번, 수영과 걷기 같은 경우에는 근육과 관절이 모두 또 움직이고, 또 사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것들이 아닌 산소의 소모가 많은 운동이므로 5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관절 운동까지 하는 것은 등장성 운동입니다. 페이지 130의 이동과 보행 1번 문제입니다. 네, 목발 문제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3점 보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발을 이동하는 방법에는 4점, 3점, 2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측 다리가 있고 한쪽은 또 건강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목발과 지금 왼쪽 다리가 아프다 했으니까 환측 다리가 먼저 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한 다리가 같이 옵니다. 그리고 4점과 2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다리가 아프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체중 부여가 가능한 상태이고, 이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목발을 찝고 있는 이 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점, 3점, 2점 중에 4점이 제일 많은 점으로 이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보행법이지만 또 느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게 목발이고요. 이게 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목발을 하나 내딛고 그 다음에 발 하나 나가고 그 다음 왼쪽 목발 내딛는 다음에 또 오른쪽 목발 하나 나가고, 그러니까 4점은 하나하나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점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오른쪽 목발 나갈 때 왼쪽 발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왼쪽 목발 나갈 때 오른쪽 발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짝씩 뿅뿅뿅 가는 거죠. 그래서 4점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이 목발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실 때는 자기가 이렇게 막 스스로 해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의 영상이나 책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그림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 편마비가 있는 환자의 지팡이 끝이 어떻게 되어야 있어야 하냐면, 보행 시에는 지팡이 반대편 쪽에 있어야 하며 바깥쪽으로부터 15cm 정도 있을 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에는 환측 다리부터 걸은 다음에 건강한 다리부터, 그러니까 환측 다리부터 간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움직여주면 좋습니다. 3번, 왼쪽에 편마비가 있는 환자를 간호하고자 할 때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에는 건강한 쪽으로 평양이 되도록 침대와 휠체어를 둡니다. 그래서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탈 때는 요 뒤로 그대로 탔다가 내리실 때는 안에서 따로 돌릴 필요 없이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6번, 이점 보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점은 두 다리의 체중 지탱이 가능한 상태로 4점 보행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게 발이고 목발인데요. 목발과 발이 동시에 이렇게 둘 이렇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쪽 목발과 불편한 발이 먼저 가는 건 3점 보행이고, 하반신 마비 대상자가 쓰는 것은 이제 뭐 건너뛰기 보행 방법이라든지 뭐 뛰기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쪽 다리만 체중이 지탱 가능한 것은 3점 보행입니다. 1번, 고관절을 예방해주는 침상 보조 기구로는 1번에 대전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다리의 외전을 막아주기 위해서 고관절 쪽에 두는 큰 두루마리를 뜻하고, 발 지지대는 우리가 족저 굴곡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침상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발입니다. 발이 이렇게 떨어지세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 걸어야 할 때는 이게 발이 굴곡이 안 되어서 까치바로 이렇게 걸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쓰고, 손 두루마리는 이제 우리가 요양병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한테 손에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쥐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사이드 레일은 사이드 레일이고, 크레들은 우리가 화상 환자분들한테 쓰는 것인데, 침구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뼈대처럼 생긴 틀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환자분이 이렇게 누울 수 있고요. 그래서 고관절을 예방해주는 고관절의 이제 외회전을 예방해주는 침상 도구로는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1번의 방광검사는 세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누운 상태에 이렇게 검사대에 다리를 올리는 자세를 뜻하고, 복부검사를 할 때는 배횡와위라고 해서 그대로 누운 상태에 다리를 구부려주는 자세, 인공도뇨 또한 이제 배행와위를 쓸 수 있고, 직장검사는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올리는 수룡이, 그리고 항문검사는 좌측이라고 불리는 심스 체위를 취해야 합니다. 경산모인
환자분이 자궁의 후골 예방을 위해, 자궁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꺾여지는 걸 뜻하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로는 수룡이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자세라고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월경통이 심한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잭나이프 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잭나이프 체이는 이제 특정한 수술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치지 수술할 때는 이렇게 머리랑 다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시옷자가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방광경 검사를 할 때는 이 책상에 앉은 것처럼 그치만 이렇게 뒤로 한 45도 정도 누운 또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검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잭나이프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여성의 질 검사 시에 적절한 체위는 답이 일단 뭐 2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고친다라고 한다면 세석위, 절석위라고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결석 제거술이라는 그 영어 용어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결석을 치료할 때 쓰이는 자세로 그림을 볼까요? 아유, 진작에 검색을 할 걸 그랬네요. 네, 이렇게 가끔 배행왕이랑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절석이는 이렇게 검사대에 다리를 올리는 것까지가 그 자세이고, 말 그대로 이제 결석을 제거할 때 쓰여졌던 그 자세라는 의미에서 절석이라고도 불립니다. 133쪽 억제대 1번 억제대 적용 시 올바른 간호법으로는 2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풀어서 운동을 또는 피부 순환 상태를 보아야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적용 부위 해야 되고, 이제 응급시에는 풀 수 있도록 해야 되며, 혈액순환이 안 되도록 묶어서는 안 됩니다. 2번 손목 억제대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1시간마다가 아니라 2시간, 그리고 손목에 패드를 이렇게 해주면 피부 손상이 덜 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 억제대는 따로 있고, 침상 난간에 묶는 것이 아니라 침상 틀에 묶습니다. 우리 그 사이드 레일은 침대 옆에 틀로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원하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1번 얼음주머니를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환자로는 편도 절제 수술을 한 환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설에서처럼 냉요법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투과성을 감소시켜서 염증 과정을 지연시키고, 특히나 편도선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출혈이 있기 때문에 지혈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편도선 절제 수술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네칼라하고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냉요법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2번 온열요법이 신체의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는 혈액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명들은 냉요법에 관한 설명들입니다. 3번 아이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첫 문제처럼 냉요법을 직접적으로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딱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혈관을 수축시켜서 지혈도 시키고 통증을 덜어내는데 효과를 줍니다. 냉요법이 우리 몸에 적용되었을 때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먼 것은 출혈에 대한 지연 시간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지혈을 잘 될 수 있도록 촉진을 시켜줍니다. 5번 할머니께서 더운 물 찜질을 할 때 무릎에 피부가 얇고 쉽게 물집이 잡힐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로는
무릎에 바셀린을 발라드리면 그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고, 사실 3번하고 4번도 이게 뭔가 틀린 거 같지는 않은데, 이제 방수포나 수건을 할머니 무릎에다 싸는 것이 아니라, 그 방수포는 바닥에 까는 거고, 이제 그 단어를 까먹었네요. 이 더운물 주머니에다가 이제 수건을 감싸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135쪽 수술과 진단검사 돕기입니다. 1번 수술 전 환자의 간호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기중품은 몸에 지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제를 막 투여하시면 안 되고, 수술 전에는 속옷을 모두 벗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대한 작성은 무조건 본인과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누구누구님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아서 환자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2번 전신마취를 시행하고자 할 때 수술 전후의 간호로 알맞은 것은 기중품은 맡겨주시고, 상모를 할 때는 이제 수술 부위 위주로 진행을 하며, 수술실로 옮기기 직전에 유치 도뇨간을 삽입하여 줍니다. 그리고 짧은 호흡이 아니라 심호흡을 격려하며 통증 감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는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체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수술 후에 허탈되는 폐를 팽창시키고 무기파와 그 폐렴의 예방을 하기 위한 심호흡과 기침을 시키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객단 배출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기관 내에 선몽 운동이 저하되어서 분비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약을 투여를 하는데, 아트로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점막 내의 분비물을 또 감소시키기도 하며, 그러다 보니 또 수술 후에는 이게 많이 분출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 시에 에테르라는 마취제를 또 쓰는데, 인후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술 전 MPO 상태로 탈수의 반작용에 의해서 분비물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배출하기 위해서 심호흡과 기침을 유도합니다. 진단검사 요오드 조영제 사용 시 부작용으로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또는 두드러기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닭고기라든지 계란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 후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검사로는 상부 위장관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륨을 섭취하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난 뒤에는 이 약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심할 경우에는 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3번 MRI를 찍을 때 주의할 것으로 옳은 것은 검사 시 불안하다고 해서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는 떼야 되고, 메이크업도 잔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지워야 하며, 신용카드도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식한 금속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장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금속물과 이제 어떤 자석물질 등은 들고 갈 수 없습니다. 4번 일반 소변 검사용으로 소변을 받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는 중간 소변을 받는다고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듣죠. 그래서 첫 소변은 이제 한 50cc 정도 버리고 중간 소변을 받는데, 그 이유는 우리 요도구에도 미생물이 있죠. 그래서 첫 소변에는 이 미생물이 나와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소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수술 전 수술 대상자에게 신장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비유행 크레아티닌 건사입니다. 우리가 비유행 같은 경우에는 혈중 요소 농도라고 해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요소를 측정하는 것이고, 크레아티닌은 이제 신장 기능 자체에 대해서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검사치입니다. 간을 타진할 때 들을 수 있는 음으로는 둔타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주먹으로 두드린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부위에 손을 올려놓고 나머지 이제 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톡 두드려 봐요. 그래서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뜻하는데, 우리가 고음 같은 경우에는 부풀린 뺨이라든지 공기가 차 있을 때, 공명음은 정상적인 폐에서 들을 수 있으며, 과공명음은 이제 공기가 가득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 기종이라든지 기흉에 걸렸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둔타금은 간의 위치를 타진할 때, 그리고 평평음은 공명음이 없는 대퇴부와 같은 단단한 부위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학문과 직장의 검진을 할 때에는 우리가 좌측이라고 얘기하는 심스 체이를 취하게 해야 하며, 아 소리를 내서 이완시키는 것까지는 맞지만 심스 체이를 취해야 되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8번. 뇌 척수의 검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는 요추 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건 뇌고요. 이렇게 척수가 있으면 이제 경추가 있고 흉추가 있고, 그 다음에 요추가 있고 미추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요추 3번, 4번을 체인을 이렇게 세우등 자세라고 해서, 환자분 머리가 여기 있으면 검색을 해볼까요? 아이고, 역시나 또 잘 나와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등 자세라고 해서 이제 간호조무사가 머리와 다리를 이렇게 지지해 준 상태에서 바늘이 엄청 깁니다. 그 바늘을 통해서 뇌 척수액을 이렇게 받아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흔히 어린아이들의 이제 뇌수막염이 있나 그런 것들을 판별할 때 많이 쓰여지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검사를 하고 나서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앙화위라고 해서 반듯하게 누운 자세를 오랫동안 취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이렇게 침투적인 시술을 했기 때문에 척수액의 유출을 막을 수가 있고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환자분이 벌떡 일어나시면 심한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처입니다. 1번 심폐소생술. 성인 환자가 쇼크 시 요골맥박이 잡혀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요골맥박은 이 손입니다. 엄지손 아래쪽에 있는 여기를 요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골맥박이 잡혀지지 않을 때에는 경동맥, 그러니까 목 쪽에 있는 큰 경동맥을 통해서 맥박을 짚을 수 있습니다. 여기 2번.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119 신고와 자동 대제동기를 요청했을 때 순서로 올바른 것은 되는데 1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공호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인이 있을 때 CAB라고 해서 이제 가슴 압박하고 기도 유지하고 호흡을 하지만,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 분들이 이제 기도 유지나 호흡을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아서 간단하게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인 아닌 일반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는 1번으로도 충분합니다. 3번.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주변에 119 신고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4번 제세동기의 전극 부착 위치로는 우리가 오른쪽 쇄골 중앙 아래쪽과 왼쪽 겨드랑이 중앙선에 붙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 심장이 왼쪽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딱 중앙에 있는데 이제 좌심실이 크다 보니까 살짝 왼쪽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동방결절이라고 해서 심박동이 처음 전기 자극을 주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 부착을 이쪽으로 주어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5번 성인의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 정도는 1분에 100회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은 30대 2이고 2인 구조자일 때는 15대 2입니다. 응급조치 1번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다수의 인명상해가 나타났을 때 우선적으로 처치해야 하는 사람은 3번의 심한 출혈 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곤란과 대출혈의 환자를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2번 얼굴에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은 병원에 당장 갈 수 없다면 찬물찜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상 중에서 얼굴이 또는 연기를 흡입하는 화상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화상을 입게 되면 부종이 일어나는데, 손가락에 화상 입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부풀어 오르죠. 근데 이게 얼굴과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려 오실 때는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괜찮게 보이시다가 몇 시간 뒤면은 얼굴이 땡땡 부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보고 기도를 인공 삽관을 하여서 인공호흡기를 또 부착할 때가 있습니다. 3번 볼초를 하던 남성에게 벌이 쏘였을 때 응급처치로는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붓다가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에 또 부종이 일어나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산소요법 저산소증 환자의 간호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윤활제를 바른 뒤에 이제 적당히 이제 밀어 넣으시고 고농도가 아니라 저농도의 산소와 습도를 제공하며 8시간마다 교체를 해주고 습기가 차면 제거를 해줘야 되며 중류수병에 물방울이 생기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강 캐뉼라라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코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하면은 또 이렇게 식사하거나 말하는데 큰 불편감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류수에 공기가 올라와야 제대로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병실에서 산소 투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는데 가습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이 안 되는데, 특히나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 산소 앞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농도의 산소 공급이 가능하며 수분과 음식 섭취가 가능한 것은 아까 위쪽에서 보았던 비강 캐뉼러를 고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벤츄리 마스크인데 여기 관 색깔에 따라서 산소 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해서 넣을 수 있다고 하고, 이제 비재호흡 마스크는 응급 상황에서 많이 쓰여지며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같은 병원에서 다른 병동으로 옮길 때 올바르지 않는 것은
환자의 기록을 정리해서 의무 기록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동과는 이제 병동으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퇴원할 때 해주셔야 되는 업무입니다. 2번, 간호기록의 작성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모든 사실은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되며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우리가 컴퓨터로 다 하지만 어쨌든 야간 근무자가 빨간 펜을 주로 사용하며 연필로는 쓰지 않습니다. 전화나 구두로 처방받은 내용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며 잘못 기록했을 때에는 2줄 또는 한 줄로 줄을 끄은 다음에 error라고 쓰고 정확한 기록을 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적절히 침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는 경청의 자세를 익혀야 된다고 하는데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언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요즘 환자분들이 더 똑똑해서 어떤 특정한 답을 원하셔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다기보다는 이제 위로받고 싶고 공감을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많아 하세요. 그래서 1번에서 말하는 침묵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앉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공감해 드린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번, 심한 복통을 호소할 때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이제 사실 이런 문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다들 이 말을 하실 것 같거든요. 병원 가시면. 근데 일단 시험을 풀기 위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아프다라고 하시니까 통증의 강도와 질 그리고 부위가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알아낸 다음에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아프다고 말씀드리면 저도 병원에 입원해봐서 알지만 다들 하시는 말씀이 네, 무통 들어가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통 들어가는 거 이제 환자분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어디가 또 어디 아프신지 또 이렇게 한마디 더 물어봐 주시면 혹시나 이제 또 우리 의료진들이 파악하지 못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3번과 같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병원 실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긴 강의를 계속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다음 수업 시간부터는 모의고사 풀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1회부터 3회까지 책에 수록된 모의고사를 이제 저걸 뭐라 하죠? 이제 퀴즈로 올려놨는데 혹시 책을 구매해서 지금 풀어보신 분은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꼭 간호조무사 2주 완성 문제집을 구매해서 함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강의를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